존재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어머니에 대하여 강의를 하면서 쇼펜하우어가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소화하면서 자기의 철학을 수행하게 되었는지, 대단한 어머니를 뒀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리디거 자프란스키가 쓴 쇼펜하우어에 대한 전기를 참고하시고, 또 쇼펜하우어가 남긴 자필 유고라든지 서한지, 대화지, 그 다음에 편지 교환, 이런 것들이 독일어로 또 편집돼서 남겨졌죠. 그죠?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풀겠어요, 예도가. 쇼펜하우어는 유일하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애초부터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죠, 그죠? 결혼하기 전에 원래 이름은 요한나 트로지너야. 단치히, 지금의 폴란드죠, 그죠? 단치히에서 시민계급에 속한 아주 높은 귀족 계급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시의원이었고, 그죠? 그 과정에서 18살에 플로리스 쇼펜하우어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플로리스 쇼펜하우어가 바로 쇼펜하우어의 아버지죠, 그죠?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지. 그때 플로리스의 나이가 거의 40대였어. 그러니까 20살 차이가 나는 거야. 20살 차이가 나지만 플로리스가 갖고 있었던 튼튼한 경제적인 부와 이것이 가져오는 삶의 안정이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한나는 결혼을 허락하게 되죠, 그죠? 요한나는 1766년도에 태어나, 그리고 단치에서 태어나서 단치가 자유무역 도시 한자동맹의 어떤 비교적 자유로운 도시였죠, 여기도. 그런데 프로에센으로 넘어가게 돼. 그래서 플로리스 쇼펜하우어가 결혼을 하면서 함부르크에 정착하게 되죠. 여기도 한자동맹의 자유로운 도시였어. 그 시대가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서 자주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죠, 그죠? 비교적 자유로운 자유정신을 갖고 있었고, 얼마나 대단한 여성이었는가 하면 쇼펜하우어 어머니가 독일에서 그 당시에 가명이 아니라 본명으로 저서들을 출간했던, 그리고 독일이 프랑스보다는 훨씬 더 좀 보수적인 게 있어. 그러나 프랑스 역시도 그 당시에는 페미니스트적 사고가 없었어요. 이건 비교적 19세기 말부터 영국과 더불어서 20세기가 돼야 어느 정도 그런 사고들이 나타나고,
하는데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정말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자유부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상당히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위하여 어떤 아들이나 자식들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하려고 했던 그런 여성이었죠. 그죠? 거기다가 대단한 야심을 갖고 있었던 여성이었어요. 그게 1805년도 쇼펜하우어가 겨우 17? 이때에 아버지가 자살을 하잖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함부르크에서 바이마르로 가게 돼. 쇼펜하우어는 거기서 상인 교육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는 쇼펜하우어에게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철학자는커녕 아버지는 쇼펜하우어가 위대한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도제 교육을 받고 상인 교육을 받아서 부를 누리고 비교적 도시에서 어떤 귀족 생활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기를 원했어. 그래서 함부르크에서 정착해서 자기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 아버지였죠. 그죠? 그런데 아들을 교육시키고, 아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 어렸을 때부터 아들의 관심은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몰라도 도무지 사업가적 기질은 전혀 없었어. 어렸을 때부터 온통 관심이 예술 쪽 아니면 문학, 철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 연극, 그러니까 인문과학 쪽으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술 쪽하고.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사업가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찌질한 사업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인정받고, 졸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도 갖고 있으면서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 이런 훌륭한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거기에 소질이 없는 거야. 딴짓을 하고. 그래서 쇼펜하우어와 단판을 짓게 되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겠다. 쇼펜하우어는 김나지움을 들어가서 대학을 가기를 원했는데, 아버지는 사업가로 키우기 위하여 도제 교육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야.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쇼펜하우어와 내기를 하게 돼. 그래서 네가 원하는 길을 가라 그러면 가라. 우리는 유럽 여행을 다녀오겠다. 이러면서 어린 쇼펜하우어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머리를 굴리다가 아버지 말을 듣고 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도 유럽 여행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이 여행이 이제 아주 긴 여행이 되는데요. 1803년, 4년. 이 여행에서 아마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는지 몰라도 돌아오자마자 1, 2년 뒤에 아버지가 쇠약해져서 자살하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겠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쇠약해졌을 때 아버지를 돌봤던 거는 하인이요, 하녀라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보기보다는 파티나 사교계에 가서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쇼펜하우어의 어머니 요한나는 어떤 자기의 자유정신을 실현하고, 사롱이나, 이 살롱은 그죠? 완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프랑스의 살롱을 생각하면 돼요. 프랑스 혁명에서 위대한 철학자와 문인들이 모여서 커피나 술을 한잔하면서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눴다. 그런 사교계 있죠, 그죠? 지성인들이 모이는. 거기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여자였어, 요한나가. 그래서 자기 남편이 아프다고 거기에 병간호만 하고 집에 있을 여자는 아닌 거죠, 그죠? 그러나 아주 멀리까지 나가진 않았어. 상당히 독립적인 여성이었고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둘레지의 여성 되기에서 그 시대에 아주 파격적인 자기 자신의 여성 되기를 실현했던 그런 여성이었어. 예도가 볼 땐 그래. 그 시대의 파격적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어떤 자기 책을 출간하기도 어렵지만은 보통 가명으로 하든지 자기 이름으로 책을 출간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여기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자유를 사랑했던 여인. 여기서 자유는 정말 계몽주의나 낭만주의, 그 시대에 유럽을 지배했던 어떤 이성의 시대, 고전주의의 계몽주의의 시대잖아, 그죠? 그리고 독일에선 낭만주의가 꽃피잖아. 그 엄청난 자유를 사랑했던 여인이었어. 태생적으로 예술적이었고 예술가적 어떤 기질을 갖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미 불어, 폴란드, 독일어, 영어 이런 다양한 언어들에 능통했으며 문학책을 읽었고, 그죠? 상당히 똑똑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르크에서 정착했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의 함부르크는 무역도시였잖아, 그죠? 중세 한자 동맹의 어떤 독립을 갖고 자유로운 활발한 그러한 무역이 일어났던 그런 도시가 함부르크였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유럽 여행을 하게 되는데 1800년 초에, 그죠? 거기에 그 여행에서 특히 요한나는 나중에 그걸 기반으로 여행기를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사건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플로리스가 1805년도에 시체로 발견돼요. 그런데 그게 자살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했겠죠, 그죠?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돌보지 않았다,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죠? 돌보지 않고 사교계에 가서, 거기 가서
자기의 자유로운 어떤 토론과 무도회, 대화는 여기에 빠져서 참여는 하면서 아버지는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떤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쇼펜하우어가 어렸을 때, 그때 나이 겨우 17, 16이잖아. 그죠? 쇼펜하우어가. 그런데 어머니는 여동생을 데리고, 여동생도 쇼펜하우어가 1788년도에 태어나는데 여동생은 1897년도에 태어나. 그 거의 9살 차이 나는 거예요. 88년, 97년. 여동생을 데리고 아델라죠. 그죠? 아델레, 이름이. 아델레 쇼펜하우어.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 바이마르로 갑니다. 여러분, 바이마르는 그 시대에는 뭐 어떤 지금 이런 독일과 같이 뭐 하나의 국가 이름 이게 아니라 각 지역이 공국이었고, 그죠? 대공들이 있었고 그들이 다스렸잖아, 그죠? 대공 주변으로 이제 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 대공을 중심으로 어떤 경제나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갔던 그런 시대였어. 그때 바이마르 공국의 대공의 초대를 받고 추밀원 어떤 일을 맡게 된 게 괴테잖아. 바이마르 하면 괴테야, 여러분. 물론 헤르더, 실러, 빌란트, 그 다음에 슐레겔 형제, 이름을 다 대기 어려운 그런 대가들이 그 시대에 바이마르에 있었지만은 거기를 대표했던 자가 괴테였던 거예요. 그런데 쇼펜하우어 엄마가 괴테를 구워 삶아.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재밌죠, 여러분? 괴테와 친하게 된 계기가 참 독특합니다. 그게 바로 예나 전투야. 나폴레옹이 프로이센 왕국과 전쟁했던 거죠. 그 예나 전투에 바이마르가 예나 옆에 있잖아, 그죠? 그때에 그게 1907년, 그 1906년도에 요한나가 쇼펜하우어는 함부르크에 두고 자기 딸 아델레와 더불어서 바이마르로 오게 되는데, 그때 이미 그녀는 상당히 큰 야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이때 해겔은 뭐 했겠어? 정신현상학 이제 출간하잖아. 나폴레옹을 보고 세계 정신을 이야기할 텐데, 이 전쟁에서 요한나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게 돼. 바이마르에 거의 정착하자마자 얼마 안 지났을 때죠, 그죠? 이때 부상병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해서 이들을 돕기도 하고 하면서 그 바이마르의 어떤 상류층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게 되고, 괴테와 친해진 것은 결정적으로 괴테의 아내가 되었던 불피우스라고 하는 여성이죠, 그죠? 이 여성이 귀족 출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모이는 그 살롱이나 어떤 사교계에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테는 이 불피우스를 데리고 나중에 아내가 되죠, 그죠? 동거를 상당히 오래 해. 그러니까
괴테 같은 인물이 귀족 가문의 여성과 어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천민 출신에 알려지지 않는, 그 당시에 이건 아주 중요했거든. 그러니까 괴테는 살롱이나 사교계에 불피우스를 데리고 못 간 거야.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의 어머니인 요한나가 자기 집에서 어떤 사교 모임이나 어떤 그런 귀족들의, 성인들의 모임이 있을 때 불피우스를 함께 초대하기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괴테에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나가 상당히 그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위기 메이커고, 그죠? 또 그런 모임을 주도할 때에 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아주 잘한 거야. 응?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비위도 잘 맞추고 정말 똑똑한 여자였죠. 그죠? 심지어 1810년도와 30년대 사이에 20몇 권의 책을 출간하는데 여행기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소설도 써. 시도니우스, 가브리엘, 디탄터, 이게 아주머니란 뜻인데, 이런 위대한, 엄청 유명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문학 작가로서도 명성을 얻었어. 그러나 뭐 실러나 괴테나 뭐 헤르더나 헬들린 같은, 슐레겔 형제 같은 그런 명성은 아니지만 아주 상당히 유명한 작가였어. 대중 작가로서 그런 인물이었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가면 쇼펜하우어와 연결이 안 돼. 이런 괴테의 어떤 그런 마음을 얻는데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바이마르에서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유명한 요한나의 살롱, 사교계는 거의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쇼펜하우어와 괴테가 또 색채론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강의를 이미 했어.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충족 이유, 내겹에 대해서도 또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괴테가 하는데, 어찌되었건 깊이 있는 관계는 맺지 않아, 학문적으로. 그러나 요한나와 괴테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엄청난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쇼펜하우어가 상인교육을 받으면서 거의 죽음의 고통까지 갔어. 왜? 이게 자기랑 맞지 않는 거야.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아버지를 일찍 잃었잖아. 그죠? 그 이후에 아버지의 어떤 그 동일시죠. 그죠? 아버지와의 그 동일시는 어린 쇼펜하우어한테 완전히 각인돼 버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계를,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못 떠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상인교육을 받게 돼, 함부르크에서. 그런 아들을 해방시키는 게 엄마야. 쇼펜하우어는 엄마가 없었으면 철학자가 될 수 없었을지 몰라. 그래서 그 어린 쇼펜하우어한테 스스로 결정하라 그래. 이런 것도 상당히 독립적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주지만은 네가
상인이 될 건지 아니면 네가 원하는 게 뭔지 학자가 될 건지 네가 결정해라. 그래서 이런 편지를 받고 쇼펜하우어는 당장 함부르크를 떠나고 싶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동일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세계를 떠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고통스럽게 자기가 하기 싫은 도제교육을 함부르크에 남아서 받게 되는데, 하기 싫은 것을 또 아버지와의 동일시,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죠. 그 유명한 이야기는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쇼펜하우어를 가장 각인시켰던 건, 어디를 가도 책을 읽는다고 자세를 꾸부정하게 하고 다니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너를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너를 재단사나 구두장이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거예요. 항상 어깨를 펴고 다녀.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령했던 상인이 되고 비즈니스맨이 되고,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런 명령을 본인은 싫어했지만 그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거의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이 또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렸을 때부터 동일시했어. 그러나 아버지의 부재를 통하여 나타나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시기심과 질투심과 나중에 완전 결별하게 돼. 1814년도에 완전히 결별하게 돼. 엄마랑. 그것은 어떤 독특한 시기심과 질투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 쇼펜하우어. 그래서 그가 나중에 철학자로서 쓰게 되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그 의지의 수레바퀴는 모성애가 없는 차가운 수레바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끝까지 쇼펜하우어와 거리두기를 하고 자기의 자유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고, 아들이 자기 가까이에 오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기도 했고,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편지에다가 다 썼어. 심지어 어떤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내 자유가 박탈된다. 너가 지켜야 되는 거는 결코 나의 선을 넘지 마라. 완전 그 시대에, 그죠? 그런 어머니였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했던 그 함부르크의 세계로부터 아들을 해방시킨 건 엄마예요. 엄마가 편지를 써서 아들을 거기서부터 끌어내. 엄마가 이거를 안 했다 그러면 요한나가, 쇼펜하우어는 아마 아버지와의 어떤 의리를 지키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냥 도제교육을 받고 자기가 싫어하는 그 상인교육을 끝까지 받았을지 몰라. 그래서 1807년도에 어머니는 함부르크로부터 쇼펜하우어를 끌어내서 바이마르 주변에 있었던 고타 김나지움에 집어넣었는데, 여기서도 오래 못 있어. 워낙 탁월한 어떤 지성을 갖고 있었어. 그때 엄마가 쇼펜하우어가 바이마르로 온다니까 허락은 하는데 규칙을 정해. 일주일에 몇 번밖에는 나한테 올 수 없고
뭐 점심 먹는 거는 내가 허락을 하지만은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마라. 아, 이런 여성이었다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바이마르의 김나지움을 중도에 그만뒀으니까 이걸 완성할 수 있는 개인 교사를 두게 되는데, 일종의 과외죠. 그 개인 교사 게팅겐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해. 거기에 머물게 한다고. 같이 안 살아요. 왜 그러는지 알아?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어떤 세계에 끼어들어서 간섭하고, 쇼펜하우어가 비판하고, 그리고 어머니와는 다른 삶에 대한 염세적인 어떤 태도, 이런 걸 싫어했던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그리고 요한나의 어떤 그 자서전에 보면은 그죠. 쇼펜하우어의 어렸을 때의 그 상황을 인형과 같이 논다 그랬어. 결혼으로 인해서 사랑 없는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그래서 결혼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러나 자기 딸과 아들에 대한 의무는 결코 회피했던 자는 아니었어. 그죠? 그런 인물이 쇼펜하우어의 엄마였어.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그 시대의 최초의 어떤 페미니스트, 아주 훌륭한 의미의 페미니스트였죠. 그죠? 꼴페미가 아니라 상대의 자유, 계몽주의와 낭만주의가 추구했던 그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데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없죠. 그죠? 그 엄청난 지성을 갖고 아들을 철학자로 키웠지만 한편으로는 모성애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보면 철학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커녕 언제나 그 어머니의 따스한 모성애를 그리워했어요. 쇼펜하우어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지의 철학, 물 자체로서 의지를 풀어냈던 의지의 수레바퀴, 이 세계의 존재론적인 그 수레바퀴에는 어머니의 따스한 모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터진 거는 게팅겐 대학교에 이제 가게 되면서, 그죠? 김나지움 자격을 얻어서. 그때도 게테의 어떤 추천장을 받기를 원했는데, 하여튼 그냥 간 것 같아. 재밌죠, 여러분? 거기 가서 배운 게 플라톤과 칸트. 이게 이제 뚜껑이 열리는 시간인 거야, 게팅겐에 가서. 이런 강의들은 또 계속 이어나가겠는데, 이미 예도가 쇼펜하우어 강의를 비교적 상세하게 했죠. 그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같은 거는 4-5개를 했잖아, 이미. 세미라 강좌에서 또 계속 이어나가겠어.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1809년에 21살의 나이에 가을에 가게 되는데, 게팅겐 13년도에 다시 바이마르로 와서 이제 어머니의 집에 잠깐 살게 되는데, 그때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겠지. 응? 게르스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하숙생에 대하여 어머니가 깊은 우정을 표현하게 되면서 아들과 또 싸우게 돼. 유산 문제도 있었고. 근데 어머니는 비교적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에서 쇼펜하우어에게
정확하게 그 돈을 넘겨줬어.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어떤 그 하숙생에 대한 우정을 표현하면서 네가 내 삶에 간섭하지 말아라는 그 사건만이 아니라 일생의 일대를 놓고 볼 때 부재하고 없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질투심으로 나타났던 게 아닌가. 그리고 사교계에서 승승장구하고 그 시대에 정말 독일뿐만 아니라 그죠. 세계적인 작가들이 되잖아, 이 사람들이. 그죠. 이런 사람들과 살롱을 만들어서 승승장구하는 그 어머니가 쇼펜하우어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어?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부재에 대한 보상 심리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그 동일시를 유지하려고 했고,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엄마랑 맞았던 거지. 그 예술성은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았던 거야. 그러나 어머니로부터는 또 그 모성을,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어.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그래서 14년도에 싸움을 하고 결별을 하고 38년도에 어머니 요한나가 죽을 때까지 안 만납니다. 14년도에 이런 일로 다투게 되면서. 그러나 서신교환은 가끔 한 번씩 했겠죠. 그죠? 그래서 요한나는 그 뒤에 재정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본으로 갔다가 30년대 거의 죽기 전에 예나로 또 와서 예나에서 죽어. 그게 바이마르 주변에 있는 도시잖아. 그죠? 그런 계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도 어머니고, 그리고 어머니의 부재 때문에 그는 더 깊은 철학을 또 할 수 있었던 거야. 그 모성에 대한 그리움. 클라스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커녕 이게 독특한 방식으로 아버지를 동일시하게 되고, 아버지의 이런 죽음을 통한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모성에 대한 부재, 그러나 철학의 길을 열었던 그 어머니, 거기에서 나타나는 쇼펜하우어의 끊임없는 고통과 갈등이 있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쇼펜하우어는 자기의 철학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거. 재미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있게 사유해 보셔요. 재미있었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건강하십시오. 추스!